어제 썼던 내용인데 빠르게 쓸게요, 다시. 자, 의인왕후 박씨와 선조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선조는 공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이 큰아들이 임해군, 둘째가 광해군. 누가 세자가 됐어요? 광해군이 세자가 됐죠. 그리고 공빈 김씨는 금방 죽었고 임빈 김씨, 신성군과 네, 맞아요. 정원군을 낳았죠. 신성군이 임진왜란 도중에 죽어요. 선조가 예뻐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이 났어요.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 군대가 물러가면서. 얼마 안 있다가 의인왕후 박씨가 죽어요. 자, 정비가 죽었죠. 정비 자리는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정비의 뒤를 잇는 비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계비라고 부른다고 했죠. 계비를 드리는데 이 계비가 김제남의 딸 임목왕후예요. 김씨. 선조가 임목왕후 드릴 때 나이가 51세였거든요. 임목왕후 김씨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19살. 몇 살 차이야? 19살. 선조 51세, 임목왕후 김씨 19살. 몇 살 차이에요? 32살 차이죠? 부부가 된 거예요. 자, 부부가 돼서 선조가 임목왕후 김씨를 아주 좋아했다 그래요. 아저씨가. 자, 그래서 둘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태어나요. 정명공주. 네. 자,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는데 영창대군이 태어나요. 얘네는 그냥 군인데 얘는 왜 대군이죠? 얘네는 왕비의 자식이니까 대군이고 얘네들 광해군, 임해군은 추배 자식이죠. 그러니까 군인 거예요. 대군이 아니고. 근데 세자는 누가 됐어요? 광해군이죠. 자, 선조가 광해군 좋아했다 그랬나요? 안 좋아했다 그랬죠. 이 광해군이 또 세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명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명나라에서 광해군이 둘째고 첩의 자식이라 그래서 세자로 책봉한 거에 대해서 명나라에서도 허락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광해군은 위치가 되게 불안정했어요. 그리고 선조한테 광해군이 인사하러 갈 때마다 선조가 꼴도 보기 싫다. 물러가라. 너 명나라에서 인정도 안 해주잖아. 이런 식으로 대놓고 세자 자리를 흔들었다고. 광해군은 아버지지만 선조가 엄청 미웠겠죠. 자, 광해군은 임진왜란 일어날 때 17살이었는데 요 당시에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고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나이가 27살이었고 임모광후 김씨는 막 들어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19살이라고 그랬죠? 자, 엄마가 9살이 어려요, 나보다. 그럼, 자, 새엄마가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이 어리다고요? 네, 8살, 8살이 어려요, 8살. 특이하죠? 네, 네, 이상하죠? 네. 자, 그리고 광해군이 이제 30살을 막 넘었을 때 영창대군이라는 배다른 동생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선조는 죽기 직전까지 미워하는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자기 적자인 누구?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죠?
자, 근데 광해군은 17살이 세자가 된 다음에 이제 선조가 죽을 때 광해군 나이가 34살이었거든요. 17년 동안 세자 노릇을 하면서 한 번도 책 잡힐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임금님 시키는 거 항상 열심히 하고 효도도 잘하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아버지는 도망가 있는데 백성들 쫓아다니면서 수습하고 인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조가 광해군을 끌어내릴 명분이 없었어요. 하지만 광해군을 끌어내릴 명분이야 만들려면 만들 수가 또 있죠. 광해군은 첩의 자식이고 선조는 왕이니까. 그리고 적자가 태어났잖아요. 영창대군이. 자,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 안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영창대군이 8살, 광해군이 34살이 되던 해에 선조가 죽어요. 자, 일설에 의하면은 선조가 죽기 전날 밤에 약식을 먹었다 그래요. 너 약식 뭔지 알아요? 그 왜 쌀인데 찹쌀 같은 거로 만든 밥인데 약밥이라고도 하는데 그 왜 그 물엿이나 설탕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달짝지근하게 만든 그 좀 갈색 모양, 갈색 색깔 나는 밥 있죠? 약밥. 예. 본 적 있어요? 그 약밥 먹으면 쫀득쫀득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선조가 아무튼 약밥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약식은 되게 달죠. 그게 당덩어리란 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성인병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식을 어느 날 이제 먹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먹었는데 먹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식을 누가 올렸냐면 세자궁에서 선조한테 올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선조가 광해군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카더라. 자, 근데 아무튼 선조는 약식을 먹어서 그런지 아무튼 뭐가 건강이 안 좋아서인지 죽어요. 선조가 죽으면서 광해군한테 남긴 말, 형제끼리 잘 지내라. 자, 이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의 옥새를 누가 이어받을까요? 먼저 왕비가 이어받아요. 그 다음에 왕비가 누구한테 전달해야 돼, 이거를? 세자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왕비 판단에 세자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은 이거를 다른 왕자한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었겠죠. 근데 자기 자식한테 옥새를 줄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광해군이 워낙 오랫동안 세자 노릇을 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옥새가 간다? 광해군에게 옥새가 갑니다. 새엄마는 네, 나이가 좀 강해분들이 더 많은 거. 그쵸. 엄마보다 아들이 더 나이가 많아요. 자, 이제 광해군은 왕이 됐어요. 아, 그리고 요거 하나만 또 얘기를 할게요. 봐봐. 임진왜란 때 순조가 의주로 도망갔다 그랬죠? 이때 경복궁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서 경복궁을 다 불지른단 말이에요. 종묘랑. 이거 다시 복원을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죠? 경복궁은 그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나서 흥선대원군 때까지 200년 동안 방치가 돼요. 너무 큰 궁이기 때문에 그 복원을 못하고. 그러면 선조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어디 살았을까요? 궁궐이 다 불탄 거예요. 쓸만한 집이 없어요. 창덕궁도 불탔어요. 처음에 선조가 어디 머무르냐면 우리 월산대군 혹시 기억나요? 누구 형이었죠? 성종의 형이었죠. 기억나요? 성종의 형 월산대군 집이 그나마 멀쩡했어요. 그래서 이 월산대군 집에 선조가 머무르게 되는데 임금이 머물렀던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이 선조가 머물렀던 그 월산대군 집을 광해군 때 업그레이드 시켜서 궁으로 만들어요. 그 궁이 경운궁이었어. 이 경운궁은 그 경복궁 기준으로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도 불렸다. 무슨 궁? 서궁이라고 불렸어요.
자, 선조가 임진왜란 때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임시로 머물렀던 월산대군 집이 뭘로 올라갔다고요? 경궁으로 불리게 됐고, 자, 이 궁에 나중에 고종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고종? 고종이 여기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고종 황제가 덕 있게 오래 살라고 해가지고 덕수라는 이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경궁이 지금의 무슨 궁이다? 덕수궁이다. 이 경궁을 처음 만든 사람은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 만들었다. 아버지가 살았던 궁. 자, 광해군은 딱 임금이 되자마자 지금 이 덕수궁을 시작으로 여러 궁궐들을 다시 지어요. 일단 임진왜란 때 너무 타격이 컸죠. 그러니까 불탔던 궁궐이랑 종묘랑 이런 것들을 다시 짓는데 좀 지나쳐요. 자, 그래서 궁궐을 좀 화려하고 여기다 돈을 또 많이 들여가면서 궁궐을 짓는데 나중에 광해군 몰락할 때 이것도 한몫을 해요. 너무 지나치게 궁궐 다시 건축하는데 돈이나 시간을 많이 쏟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튼 궁궐이 다시 지어지는데 창덕궁, 종묘, 네, 창경궁, 자 이런 여러 궁궐들이 광해군 때 복원이 된다. 플러스 인경궁, 경희궁. 자, 많이 지었죠. 이 궁궐 하나 짓는 거 이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백성들 다 불러다 일을 시켜야 되는데 백성들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자, 이제 선조 때는 일본과 관계가 개선이 됐을까요? 안 좋았겠죠, 계속. 그러다가 선조 거의 죽기 바로 직전에 자, 일본 쪽에서 이제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히데요시의 라이벌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 도쿠가와는 히데요시랑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쿠가와 막부랑 조선 정부랑 또 원수질 일은 없죠.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에서 그 다시 조선이랑 교류하자고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조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줘요. 그러면서 이때 그 선조의 답을 받아서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이 일본에 잡혀갔던 조선인 포로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자, 선조 때 일본 에도막부의 요청, 교역하자는 요청의 회답 겸 일본으로 잡혀갔던 조선인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왔다 그랬죠? 자, 이렇게 조선인 포로들을 데리고 온 거를 쇠환이라고. 자, 선조 때 완전히 일본이랑 국교가 정식으로 재개된 건 아니지만 자, 이런 이제 뭔가 국교가 재개될 만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조가 죽자마자 광해군 때는 일본과 정식으로 국교가 재개되는데 그게 기유 약조라고 합니다. 1609년. 자, 이때부터 일본이랑 조선이 다시 국교가 재개되고 조선에서 일본에 이게 파견되는데 뭐가 파견된다? 자, 요거 숙제에서 나왔죠. 통신사. 조선 이제 19세기까지 통신사는 200년 넘게 계속 일본에 파견이 돼요. 자, 광해군 즉위하고 나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광해군은 일단은 선조의 맏 아들이었어요? 선조의 몇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죠. 자, 그리고 적자였어요? 자, 중전의 아들이 아니었죠. 왕비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었죠. 서자라고 하죠. 광해군은 서자이면서 차자였죠. 성리학 사회, 그러니까 그 적자, 장자를 가장 강조하는 성리학 사회에서 첩의 자식이면서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오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열등감이 되게 컸던 사람이 광해군이에요. 자, 이런 열등감을 영어로는 컴플렉스라고 하죠. 자, 광해군은 적장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본인이 적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광해군은 여기에 또 집착을 많이 하는데 형 임해군이
문제가 좀 많았어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남봉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때려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임해군이 근데 아무리 그 남봉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형이죠. 그죠? 그 자기 형이면서 언제든 자기 왕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광해군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인 임해군을 먼저 유배를 보내요. 자, 근데 명나라 사신이 왔어요. 광해군은 장남이 아니라 임해군이 장남이라 그랬는데 장남은 어디 갔어? 자, 임해군은 몸이 아파가지고 유배를 갔습니다. 자, 그래서 사신이 임해군을 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임해군을 유배가 있던 걸 데리고 와가지고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때 임해군이 좀 정신적으로 좀 아프다고 이렇게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해군이 아프다는 거를 입증을 하려고 자기 형인 임해군이 이때 뭘 한다? 여장을 해요. 자, 명나라 사신 돌아간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자기 형인 임해군한테 뭘 먹였다? 사약을 먹여서 임해군을 죽여버리죠. 광해군의 가장 큰 근심거리 누구였을까요? 네. 선조가 끝까지 세자를 물려주고 싶어 했던 자기의 배다른 동생. 자, 우리 저 문경세제 기억나죠? 조령? 새도 넘어가다 쉬어간다는 언덕? 기억나요? 자, 그 문경세제 근처에서 은을 거래하던 상인들이 은을 다 뺏기고 죽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은상을 누가 약탈했냐면 첩의 자식 7명이 이 은상들을 약탈한 거예요. 첩의 자식들은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강변에다가 조그만 오두막집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서 술 마시고 세상 비판하면서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강변치루라고 불렀어요. 그럴싸하죠. 자, 여기 대표격이었던 서양갑이란 사람의 이름이 서양갑이에요. 담배 아니다. 자, 이 서양갑이란 사람의 영모 사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은상들을 약탈했냐면 지금 첩의 자식들은 과거도 못 보고 출세를 못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조선 왕실을 공격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은상들을 약탈한 거예요. 자, 근데 광해군 정부에서 이 서양갑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뭘 했을까요? 반란자니까. 고문을 했겠죠. 자, 근데 고문을 계속하면서 이 은상 약탈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밝혀냈는데 이상하게 고문이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고문을 해요. 자, 이유 없이 고문을 하다가 고문을 하던 사람들이 이 서양갑이라는 사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영창대군과 관계된 사건이잖아. 자, 그래서 서양갑이라는 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계속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야 그 의미를 알아냈죠. 자, 결국 이 은상 약탈 사건을 뭐랑 연관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랑? 영창대군이랑 엮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문을 당하던 강면 치루들 입에서 영창대군과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제남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자 7인들은 다 능지처참을 당하고 여기 이름이 나왔던 누구도 김제남도 사약을 받고 죽어요. 영창대군은 이때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에 의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자가 되기로 했던 영모가 이제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강화도로 유배를 가요. 그쵸? 속상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임모광후 김씨는 예전에 선조가 살았던 그 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무슨 궁? 경운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기억나요? 임모광후 김씨를 그 경운궁에 가두는데 경운궁이 창덕궁이나 경복궁 입장에서 보면 서쪽에 있다 그랬죠. 무슨 궁이라고 단어를 했어요?
임무공후 김씨를 서궁에 가둬요. 가두는 거를 유폐라고. 언제 또 복수할지 몰라요. 네. 자, 그 다음에 음식을 다 끊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임무공후 김씨 주변에 있던 궁녀들이 몰래 이제 궁 밖으로 나가가지고 음식 같은 걸 얻어왔을 정도로 임무공후 김씨를 거의 말려 죽이려고. 자, 강화도로 유배 보낸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방에 가둬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난방,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난방을 뺐죠. 자, 이게 온돌방을 해서 잤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제 봄이었는데 4월, 5월 요때였는데 영창대군 있는 방에다가 강화부사 정항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음. 불을 떼게 해요. 일도 넣어요? 자, 불을 떼는데 온도를 적당히 떼야 되는데 어떻게 뗐을까요? 장작을 그냥 들이부어가지고 아주 뜨겁게 그 불을 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여기 방 바닥에서 연기가 올라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영창대군이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아버렸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겠죠? 자, 영창대군이 강화도에 유배 갔다가 증살돼요, 증살. 증이라고 하는 거는 한증막 들어봤어요? 사우나? 네. 사우나 하듯이 그 방에 갇혀서 온돌방에 갇혀가지고 타 죽은 거예요. 자, 광해군은 지금 엄마를 궁에 가뒀죠. 나이 어리긴 하지만 엄마잖아요. 자, 엄마를 가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모, 패모. 그쵸, 광해군이 왕이니까. 그리고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패모, 살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광해군이 그 왕비에서 쫓겨나게 되죠, 나중에. 자, 광해군은 그 효도와 강상, 그러니까 동생을 아끼고 하는 그런 유교윤리를 지금 완전히 저버린 거죠. 이런 거를 폐륜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는 근데 이 영창대군한테 징발하게 하면 진짜 많이 이 당시 이제, 그죠? 13살이었는데. 자, 그리고 정원군. 정원군은 이제 광해군의 또 다른 동생이었는데, 자, 이런 말이 소문이 돌아요. 정원군 집에 왕기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또 광해군이 이제 정원군을 의심하게 되는데, 정원군 아들 중에서 능양군이 있었고, 능창군이 있었어요. 자, 근데 정원군 집에 왕의 기운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죄 없는 능창군을 유배를 보냈다가, 능창군을 죽여버린. 자, 이 막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원군이 화병이 나가지고 죽어요. 자, 능양군은 어땠을까요? 자기 동생 죽고 아빠 화병 나서 죽었죠. 광해군이 어땠을까요? 엄청 싫고 미웠겠죠? 후금이란 나라가 너무 커진 거예요. 힘이 세진 거예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후금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나라가 팀 병력을 동원해서 후금을 쳐요. 무려 10만 명. 근데 이때 조선에게 야, 예전에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도와달라 그래요. 광해군은 지금 조선을 추스를 힘도 많이 없었는데 명나라가 도와달라니까 이거 거절할 수 있어요? 명나라가 보복할 수도 있고 예전에 도움받은 게 있죠. 임진왜란 때. 그래서 광해군도 군대를 보내요. 자, 이때 군대 보냈던 그 숫자가 1만 3천 명이었어요. 이끌었던 장군은 강홍립이란 장군. 자, 광해군이 강홍립한테 이런 밀지를 내렸다고 하죠.
자, 싸우긴 싸우는데 그 상황을 봐가지고 잘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그 받쳐가지고 동기어진. 그러니까 모든 것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죽을 각오로 싸운다기보다는 명나라랑 후금이 누가 더 세고 한지 상황을 봐가지고 적당히 좀 싸우라 이거예요. 지금 후금은 떠오르는 태양, 힘이 엄청 세요. 명나라는 이제 지는 애죠. 그러니까 후금을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또 크게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알아서 좀 잘하고 와.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 10만과 13,000명이 모여가지고 후금을 쳤는데 후금의 군대는 6만 명이었어. 6만은 7,500명 곱하기 8이에요. 7,500명이 한 부대인 8부대인 거예요. 이 부대를 8기군이라고 불러요. 자, 8기군은 이게 보병이에요, 기병이에요? 기병이겠죠, 기병. 명나라 군대는 10만, 조선 군대도 13,000인데 이것도 다 이건 보병이란 말이에요. 보병 11만 3천 대 기병 6만이에요. 여기는 평지. 누가 유리해요? 자, 기병을 이기기 쉽지 않죠, 보병이. 그런데다가 이 사르우라는 곳에서 이 조명연합군과 후금 군대 간에 일전이 벌어졌는데 때마침 모래바람이 불어요. 근데 모래바람이 또 하필이면 조선이 그쵸, 조선 명나라 연합군과 후금의 군대가 싸웠는데 모래바람이 하필이면 조명연합군 쪽으로 분단 말이에요. 자, 이 기병들이 바람을 타고 달려오는 형국이 된 거죠. 그리고 조명연합군은 눈도 뜨기가 어려웠겠죠. 자, 이 한 번의 전투에서 11만 3천 명이 거의 다 죽는다. 그리고 강홍립은 싸우다가 광해군 얘기대로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고 후금에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항복. 자, 오랑캐 머리 깎고 다니는 저 오랑캐에게 강홍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복을 했다고. 자, 근데 광해군의 이런 선택이나 판단은 당시 명나라가 지는 애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맞는 판단이었어요. 광해군은 일방적으로 명나라 편만 들지 않고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을 잘 지키는 무슨 외교를 했다? 당시 조선으로서는 해야 되는 최상의 판단이 맞는데, 자, 문제는 광해군 혼자 정치를 하는 게 아니죠, 조선은. 광해군 옆에 누구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있죠. 이 신하들이 보기에는 사대부라고 하죠. 이거는 맞는 행동일까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거는 제조지은이에요.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명나라는 우리의 어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엄마를 저버리고 지금 오랑캐를 도운 거죠.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죠? 그리고 광해군이 지금 엄마를 가두고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명창대군을. 이거는 소위 말하는 무슨 류? 진짜 죽으래. 능양군이 중심이 됐어요. 자기 동생 죽었고 아빠도 합병으로 죽었다 그랬죠? 능양군이 중심이 돼서 광해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광해군을 쳐요. 자, 광해군을 치기 전에 사대문 밖에 홍은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있는 정자에서 칼을 씻었다 그래요. 자, 능양군의 군대가 도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정자에서 그 정자에 지나가는 그 강가에서 칼을 씻었다고. 자, 칼을 씻었던 그 정자를 자, 얼굴 씻는 거 세수라고 하죠. 칼을 씻었다? 검. 무슨 정? 세검정에서 칼을 씻은 인조의 능양군의 군대가 광해군을 친다고. 그리고는 광해군을 왕에서 끌어내려요. 이 사건을 이제 능양군이 그리고 나서 서궁에 갇혀있던 임모광우를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임모광우한테 이제
그 광해군을 어떻게 처리할까 물었더니 이모가 광해군을 죽이라고 하는데 광해군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왕은 죽이면 안 된다 그랬죠? 광해군을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능양군이 새로 왕으로 즉위 하는데 이 사람이 조선의 인조예요. 자, 신하가 임금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자 세우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인조? 교재로 봐보세요. 명나라가 조선의 원병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이거를 들어줬다 그랬죠? 자, 그래서 광해군이 그 명나라와 함께 후금 군대랑 싸우게 했는데 여기서 이겼어요, 졌어요, 후금한테. 졌죠. 지면서 광웅립이 끝까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항복했죠. 이거를 가리켜서 광해군의 무슨 외교라고 부른다? 중립외교라고. 자, 그런데 폐모살제, 중립외교 이런 것들 비판하면서 광해군이 쫓겨났죠. 인조 반정이 일어났죠. 인조 정권은 쌤 봐봐. 애초에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했죠. 그러면서 내세운 정책이 우리 어버이인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배척하자는 거죠. 자, 인조 정권의 정책은 무슨 정책이라고? 친명, 배금. 아, 근데 좀 여기 이게 있긴. 그죠? 자, 이 후금이란 나라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자, 인조가 자꾸 저렇게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자, 이렇게 배금 정책을 취하니까 겁을 주러 한번 쳐들어와요. 이때 인조가 강화도로 쏙 들어가 숨어요. 자, 후금이 처음으로 쳐들어온 이 전쟁이 무슨 호란?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호란? 정묘호란이에요. 이때 인조가 어디로 숨었다고요? 강화도로 쑥 들어가요. 그리고 후금은 이때 인조를 항복시킬 거게 아니라 겁을 주러 온 거기 때문에 자, 군대도 한 3만 명 정도만 데리고 왔다가 3개월 만에 돌아가요. 자, 그리고 대신 돌아가면서 후금이랑 조선 간에 외교 관계를 하나 맺게 되는데 이때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면 형제 관계를 맺게 돼요. 후금이 형, 조선이 동생. 예. 자, 그러다가 후금이 더 국력이 강해져요. 명나라는 점점 더 힘이 빠지고 후금이 국력이 더 강해지는데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뭐로 정했다? 청으로 바꾸게 돼요. 청. 자,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게 우리를 모셔라. 군신 관계를 요구한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싸워야 된다. 아니, 청나라 너무 세니까 우리 청나라한테 잠시나마 머리를 숙여야 된다. 화해. 주화론이 대립을 한단 말이에요. 자, 주전론, 주화론 누가 승리했을까요? 주전론이기죠. 오랑캐랑은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청나라가 그래? 그럼 안 되겠네 하고 8기군대 6만을 거느리고 황제가 직접 쳐들어와. 청나라 황제가. 이때 인조가 또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눈이 많이 왔다 그래. 12월이라서. 그래서 인조가 어가가 강화도로 가다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가고 어디로 갔을까요? 대신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며칠을 버텨요? 47일. 자, 근데 눈은 많이 오고 식량은 떨어지고 그 추운데 47일 동안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인조가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찢죠? 항복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삼전도에서 일어난 이름하여 삼전도의 굴욕이죠. 자,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청나라에 계속 머리를 숙이게 돼요. 그러면서 군신 관계를 가지게 되고 명나라는 얼마 안 있다가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멸망을 해요. 자,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 청나라가 중국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지역을 다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동양은 제일 센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된 거예요? 청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조선은 19세기까지 계속 청나라와 무슨 관계를 가지게 된다? 군신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근데 청나라는 머리 깎고 다니는 여진족, 만주족, 오랑캐란 말이에요. 조선 사람들이 우리 저 청나라 오랑캐 인정할 수 없다. 북쪽을 정벌하자고 해서 이름하여 북벌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거 실행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이건 말 그대로 정신승리예요. 이렇게 효종이라는 임금이랑 송시열이라는 신하가 주도해가지고 청나라 정벌하자 정벌하자 얘기는 했지만 결국 정벌하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이 나요. 자, 아, 네. 반면에 청나라에 대해서 배우자라는 쪽은 북학론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랑캐고 뭐고 떠나가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배우자는 실학자들. 박제가, 박지원 이런 사람. 요거까지 하고 마칠 건데 보세요. 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이 땅을 만주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다고 해서 여기 어딘가를 간도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도. 사이 간자 써가지고. 근데 이 간도가 이제 여기에 조선 사람들도 많이 넘어가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또 인삼이 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여기 영토 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다가 비석을 하나 딱 때려봤거든요. 여기 백두산이 있죠? 이 비석이 백두산 정계비. 자, 이 백두산 정계비는 어떤 땅을 가지고 일어난 영토 문제 때문에 일어난 그 비석이에요? 간도. 잘 기억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서쪽으로는 국경을 어디로 한다? 압록강. 동쪽으로는 어디로 한다? 어느 강? 토문강. 그런데 토문강을 압록강은 문제가 안 됐는데 자, 백두산에서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강이 압록강이에요. 백두산에서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강이 무슨 강일까요?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근데 이렇게 선생님 봐봐. 요렇게 흘러나가는 토문강이란 강이 있었어요. 자, 조선 사람들은 자, 토문이라고 적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두산 정계비에 적혀 있는 토문강은 이 토문강이고 이 지역이 다 조선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 사람들은 아니다. 이 토문강의 토문은 이 두만강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국경은 이 토문강이 아니라 여기까지다. 이 두만강 아래쪽까지만 조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토문강이라는 강의 해석을 놓고 문제가 돼요. 자, 독도, 우리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뭐가 있어요?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이거 무슨 섬이에요? 독도가 있죠? 자, 당시 이 독도랑 울릉도 지역에서 조선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물개, 강치라고 하는 물개를 잡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일본 어민들도 여기 와가지고 어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자, 배를 타고 가서 여기 일본 주민들을 쫓아내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용복이 이제 그 일본으로 혼자 건너가요. 건너가서 조선 관리들이 입는 관복을 이제 입은 다음에 이 일본 그 막부에 가가지고 자기가 조선 관리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일본에게 얘기를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안용복이라는 어부의 활동으로 자, 우리 울릉도 옆에 있는 이 독도까지도 조선 영토다. 조선 영토라는 거를 일본에게 확인을 받고 돌아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간도하면 무슨 비석을 기억해라? 백두산, 정계비. 그리고 독도하면 어부 누굴 기억해라? 안용복.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페이지 24번. 8페이지 24번.
넘어가서 쭉 넘어가세요. 42페이지 24번. 쭉 넘어가세요. 이것도 넘어가세요. 66페이지 25번. 까지.